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자, 저번 시간까지 고려의 사회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사회 제도, 구율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화폐 제조, 그 다음에 무역항, 그리고 고려 문화 관련해서 그 관악 국자관과 사학 최충의 구제학당, 그 다음에 역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역사서. 그 다음에 승려. 통일신라 시대 때도 했었죠. 이 승려 문제가 중요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문화 관련돼서 어렵죠. 까다롭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게 정리를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의학 관련돼서 고려 때 향약 구급방이 나옵니다. 구급방. 우리나라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이죠. 향약 구급방이다. 향약 구급방이 나왔으니까 이 시대별 의학서 문제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향약 구급방은 고려다. 향약 집성방은 조선시대 세종이다. 이것만 비교해 놓으시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 조선시대 향약 집성방이다. 우리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세종 때 만든 거죠. 뭐 우리 풍토에 맞는 약제하고 치료법이다. 이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허준, 동의보감이죠. 허준, 유명하죠. 중국하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 의서를 집대성한 거죠. 이게 조선 선조 때인데, 동의보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지금 마과 해통, 이 홍역하고 종두법을 연구한 겁니다. 이 마과 해통.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 수세 보원이 있었다. 조선 후기 때. 이게 사람 체질에 따라서 막 우리 요즘에 말하는 소민, 소양인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사상의학을 설립했다. 이 정도만 의학서를 구분해 주시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이다. 조선 세종 때 향약 집성방이다. 허준의 동의보감, 정약용의 마과해통,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이 정도만 딱 정리를 매치를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대별 의학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제 건축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건축은 이게 이제 그림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사진 문제로. 이게 어느 시대인지. 자, 뭐 주심포 양식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실 필요 없어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게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불타고 하면서 뭐 중수하고 조선시대로 가서 다시 중수하고 그러지만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이 안동에 있는 이 봉정사 절에 있는 이 극락전이라는 이 건물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에도 극락전. 우리 유명한 한때 유행했던 배울림 기둥에 서서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게 영주 부석사입니다. 배울림 기둥, 영주 부석사 극락전. 또 예산에 가면 수덕사가 있죠. 그 대웅전. 이게 고려시대 건축이다. 고려시대 건축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게 고려시대 건축이다. 다 절이죠, 절.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통치 이념이 불교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석탑으로 넘어가면, 뭐, 통일신라는 3층 탑이 유행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석가탑, 다보탑이죠. 하지만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이 원나라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다층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그 다음에 뭐,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이게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조선시대로 가면 원광사지 10층 석탑으로 개성이 된다. 그렇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하면은 고려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하면은 조선이다. 이것만 분류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시대 거다. 이것만 딱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 뭐 공예는 뭐 고려시대 하면 나전칠기 지금도 유명하죠. 나전칠기가 유명하고 고려시대 때는 상감청자였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간 백자가 유행하죠. 상감청자는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는 백자다. 이조백자라고 그러죠. 이조백자.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대별 자기 변천을 해가지고 상감청자는 고려고 백자는 이제 조선 중후기 때부터 엄청나게 유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이 백자 때문이라는 야사도 있죠. 일본이 이 백자를 굉장히 좋아했죠. 일본 지배층들이. 그 과도기적으로 이 분청사기, 조선 초기 때는 분청사기다. 이 정도만 시대별 흐름만 아시면 돼요. 분청사기가 뭐고 상감청자가 뭐고 백자가 뭐고 그런 자세한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고려시대 상감청자, 조선 초기 때 분청사기, 백자 때 조선 중후기 때 백자로 넘어가는 이 시대별 자기 변천사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고려시대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걸 남겨둔 이유가 이 조선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이 조선시대 이 부분이 설명할 게 많아 가지고 시간을 나눈 겁니다. 자, 고려시대까지 모든 걸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이 조선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가 거의 역사 문제의 5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이제 역사도 500년이 넘는 왕조였고, 또 역사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뭐 변란도 많았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았고, 또 붕당이라는 것도 많고,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구한말, 고려말, 이제 고종 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사라고 볼 수 있죠. 근대사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라고 보면 되고, 이 조선시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조선시대에서 이 조선시대 왕계보, 요 순서만 외우시고, 다른 건 제가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은 일단 왕에 대해서 알면 이 시대쯤이구나. 연도를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구나. 이 왕 앞에는 이 사람이 있었구나. 이 왕 뒤에는 이 왕이구나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이 시대적인 흐름을 매치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뭐 이런 식으로 태조 이성계 1392년 뭐 애종 뭐 이런 걸 어떻게 다 연도를 매치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외우라고 안 하는데 이 조선시대 왕 계보만 알고 계시면 이 앞뒤로 왕이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하다 보면은 그 시대적인 흐름과 그 시대적인 사건들이 얼추 매치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얘한테 이걸 한번 외워보게 했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걸 외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다 외우더라고요. 이게 한번 외우기 시작하면 저도 이게 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외웠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한번 외우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게 태가 태조인지 태종인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초등학교 3학년에도 하루 만에 외우더라고요. 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시지 말고 이것만 한번 외우게 되면은 알게 된다. 굉장히 조선시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이걸 다 외웠다면 이게 태종인지, 태조인지, 세종인지, 세조인지, 이렇게 좀, 그거는 그때그때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매치가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제일 처음이니까 조가 들어가겠죠. 조가, 태조종, 태조 이성계죠. 이 조를 붙이는지 종을 붙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OT 강의를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확실한 그런 건 없어요. 확실한 그런 건 없죠. 왜 그러냐면 이 태조, 정종, 뭐 태종 이걸 명명하는 게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름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 왕호를 이씨들이잖아요. 이씨 왕조잖아요. 이름으로 불렸죠. 뭐 정조가 이산이었잖아요. 이산처럼. 그러다가 이제 이 태조, 정종, 태종을 매기는 거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왕호를 매긴다. 그 얘기를 매기는 그 기본적인 것들은 첫째로는 장자일 경우에는 조자를 매긴다. 장자일 때는. 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셋째 아들이에요. 충녕대군으로. 첫째가 양명대군이었죠. 셋째이기 때문에 종자를 매깁니다. 종자를 매긴 거죠.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뭐랄까 그 좀 업적이 많다거나 또는 정변을 일으켰다거나 좀 이런 경우에도 이 후세에서 조자를 매기기는 하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장자, 가장 큰 아들이 됐을 때 조자를 매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한 번씩 보시죠. 제일 먼저 세웠기 때문에 조자겠죠. 태조. 그 다음에 태조의 아들인 정종. 그 다음에 이방원, 태종. 넷째 아들이죠. 태조의 넷째 아들, 세종, 셋째 아들이었죠. 태종의 셋째 아들, 문종. 이 문종은 그 세종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종자를 매겼습니다. 종자. 그 다음에 단종. 그 다음에 세조, 수양대군이죠. 세조도 첫째 아들이 아니지만 이 단종을 몰아냈잖아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자기만의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자를 매겼겠죠. 그 다음에 애종, 성종, 연은 연산군하고 광해군 두 분만 군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폐위됐기 때문에 반정으로. 그래서 왕이라고는 안 하죠. 군이라고 그러죠. 왕이 아닌 왕의 아들을 대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자를 매깁니다. 연산군. 이 반정을 일으켰잖아요. 반정을 일으켜서 중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종, 인종, 면종, 선조. 희한하게 이 선조가 이 조자를 매겼어요. 조자를. 여기 큰아들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조 후궁 출신의 아들인데 조자를 매긴 후세에서 그렇게 매긴 거죠. 굉장히 오래 왕을 해먹죠. 굉장히 우유부단한 왕이었지만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일단 정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왕을 했고, 그 다음에 광해군. 자, 인조. 여기 조자가 들어갑니다. 조자.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세웠기 때문에 아마 조자를 매긴 것 같아요.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아무래도 업적이 뛰어났잖아요. 거의 조선 후기 때 마지막 부흥기를 이루었던 왕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자를 매긴 것 같습니다. 영조, 정조, 순조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된다. 자, 보시면은 조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조자가 들어가는 게 한번 보시죠. 태조, 세조, 선조, 인조,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순조. 이분들만 조자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워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세종이다 하면 앞에 이분들이 있었구나, 뒤에 이분들이 있었구나 하면 시대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사건들이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눈치로라도 풀 수 있는 거죠,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왕 순서 이름에 대해서는 외워 놓으셔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야 조선시대 문제는 굉장히 풀기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외우라고 안 해요. 저는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임명선, 광인, 호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거는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기, 후기, 말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이 왕 시대별로. 보통 이 조선 시대를 구분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조선 정기하고 후기로 많이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후로 나눠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임진왜란 후에 굉장히 신분제의 변동도 많고 엄청난 큰 변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정기 후기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선 정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선 정기 하고 중기, 뭐 임진왜란, 뭐 전후, 뭐 병자호란 이때까지 중기, 그 다음에 뭐 영정조, 숙종 나오는 그때부터 이후로 이제 조선 후기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 조선을 정기, 후기와 말기로 구분을 할게요. 이 조선 말기는 뭐 구한말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선 말기는 이제 고종 1800년대죠. 이 고종이 즉위했을 때, 이때가 우리 외세가 침략하기 시작하잖아요. 외세가 그때부터가 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조선이 망해가는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조선 말기로 구분했습니다. 중기는 안 넣고 조선 정기와 후기, 그 다음에 조선 말기, 구한말로 구분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정기 때까지는 이 명종 때까지입니다. 제가 구분을 할 때 이제 선조도 약간, 선조가 굉장히 오래, 그러세요. 1567년도부터 1608년도까지 33년, 40년 넘게 동안 굉장히 오래 한 거거든요. 영조도 많이 오래 하지만 이 선조 때도 오래 하다 보니 이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 정기, 조선 후기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여기에 포함된 게 이제 선조는 임진왜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선조부터 철종까지가 조선 후기, 이제 조선 말기는 이제 고종부터 순종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정기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을 그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매치가 더 잘 되겠죠. 이 시대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1392년은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알아두시면은 그 시대 구분할 때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아, 이때 이제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시대 구분할 때 태조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이때쯤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신진 사대부인 정도전, 조준 등 그리고 또 아들인 이방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왕조를 바꾸죠. 조선으로. 태조 이성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의 둘째 아들인 정종이 나섭니다. 이 정종은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이 이방원이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태조가 그 배다른 동생을 태조가 세자로 임명을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많이 품었겠죠.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도 이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굉장한 공을 많이 세웠는데, 정몽주도 이방원이 죽이잖아요. 선주교에서. 뭐 공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태조나 이성계 입장에서는 태조 이성계나 그 당시에 집권 권력자였던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방원이 좀 무서웠겠죠. 무섭다기보다는 막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견제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을 등용을 안 하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자기가 공이 제일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뭐 왕자의 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막 죽이죠. 죽으면서 그 대리로 세운 왕이 자기가 바로 왕은 못 되니까
지형인 정종을 왕에 앉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이제 처음 1차 왕자의 난 때는 그 배다른 그 형제들을 죽이지만 이제 그 후에는 자기 어머니가 똑같은 그 대군들도 다 죽이고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을 한다. 그게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자, 태자 2개 나오죠. 앞에 태는 태조 이성계고 뒤에 태는 태종이다. 이방원이다. 자, 태종이 이렇게 거의 쿠데타 비슷하게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도 굉장히 독재 정치 비슷하게 하죠. 이 세조도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쿠데타 한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종하고 세조는 그 정책들이 좀 비슷해요. 의정부 직계제 같은 것도 시행하고 좀 약간 강성 정책을 취하죠.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이 즉위를 하죠. 양녕대군이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 양녕대군이 약간 뭐 야사로는 좀 약간 정신 착란 증세도 있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세종이 뛰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충녕대군인 세종이 왕의 4대 왕으로 등극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즉위를 하지만 금방 죽어요. 아주 어린 단종이 그 즉위를 하지만 2년 만에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가지고 찬탈한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예종 나오고 그 다음에 성종이 나오죠. 성종. 그 고려시대 또 성종이 있었죠. 성자, 이룰 성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죠. 이 고려시대 성종이나 조선시대 성종은 뭔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연산군이 들어서고 성종 연산군 들어서지만 연산군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 패비윤 씨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이제 폭정을 일삼죠. 폭정을 일삼으면서 막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중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중종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조광조죠. 조광조. 살림 세력의 거두죠. 이때 이제 살림 세력들이 진출을 하죠. 왜 그러냐. 이제 나중에 또 강론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세조가 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을 때, 이때 그 가장 공을 세운 책사가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한명회. 하지만 이 세조 수양대군이 왕에 등극하는데 가장 공을 세운 게 한명회 등이거든요. 그 중에 또 신숙주도 있습니다. 신숙주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지만 신숙주가 누구예요? 그렇죠. 세종이 가장 친애했던, 가장 신뢰했던 그 집현전 학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집현전 학사들이 나중에 이 단종을 몰아낼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낼 때 집현전 학사들의 대부분 뭐 성삼문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사육신, 생육신이라 해가지고 이 세조 수양대군의 이 조카 왕위 창탈을 많이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신숙주는 공신에 들어갑니다. 공신에. 나중에 약간 배신 비슷하게 한 거죠. 배신 비슷하게 하고, 이 세조를 만들었던 그 측근들, 그 공신들이죠. 세조를 왕에 등극시켰던 그 공신 세력들이 이 성종 때까지, 뭐 연산군 때까지 계속 권력을 장악합니다. 특히 성종 때까지 이 3대에 걸쳐서 다 해먹어요. 다 해먹다 보니까 이 성종이 이 왕권 강화를 시켰던 이유가 그들 세력들을 좀 누르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함부로 파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 이 중종 때까지도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 공신들과 연계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잡아져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종은 또 반정을 일으켜서 됐기 때문에 그 반정 공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반정 공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종이 뭘 하고 싶어도 이 반정 공신들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기 편이 별로 없었죠. 이 중종 입장에서는. 뭐 중종이 왕에 등극을 했지만 중종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반정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 반정 공신들이 일단 반정을 일으키고 중종을 그냥 추대를 해가지고 왕이 된 거기 때문에 힘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정 공신들이나 이 세조 때부터 이어왔던 그 기득권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누르는 방책으로 그 제야에 있던 이 살림 세력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를. 이 조광조를 등용을 해가지고 개혁 정책을 취하죠. 하지만 이 조광조 성리학자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죠.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까 죽임을 당한 거다. 그리고 아니면 추앙하시는 분들은 이 살림, 성리학 살림 세력의 거두다.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조광조가 들어서면서 뭐 소격서도 폐지하고 뭐 향약도 실시하고 하다고 또 이제 이 왕의 측근으로서 거의 중종이 조광조만을 다 들어줍니다. 들어줘가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중종의 정당성을 해치게 되는 하나의 개혁 정책을 펴게 되죠. 위훈 삭제를 추진하죠. 위훈이라는 게 이 반정을 할 때 또 공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신들을 농공 행상하면서 뭐 1등급, 2등급하고 3등급을 나눠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상도 내리고 토지도 내리고 노비도 내리고 하거든요. 그런 위훈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대다수가 허위로 등록돼 있다. 실제로 반정 공신들이 아닌 사람 뭐 사돈의 8촌까지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추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게 삭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종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종 입장에서도 그 공신들을 내치면은 자신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내치면은 그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도 나쁜 말을 계속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광조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광조가 그 배척이 되죠. 그러면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 일파들이. 이때 살림 세력이 완전히 절단납니다. 절단나죠. 그러니까 살림 세력이 최초로 진출한 건 이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이제 이 선조 때죠. 선조 때. 자, 결국에는 중종이 나오면 조광조가 나오면 거의 중종과 관련되어 있다. 중종 문제는 거의 조광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종 다음에 인종이 나오는데 이 인종이 2년 만에 또 사망을 하죠. 이 중종이 그 문정왕후가 이제 중전이었는데 왕비였죠. 그 전에 이제 뭐 장경왕후가 있었다가 이제 죽는데 그 장경왕후의 아들이 인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경왕후가 죽고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그 왕비로 뽑혀가지고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정왕후의 친아들이 아니죠, 인종이. 그러기 때문에 뭐 문정왕후가 독살했다는 그런 설들도 있었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쯤인가 그때 굉장히 그 SBS인가 어디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 가장 유명했던 그 사극이 여인천하에서 여인천하가 이 중종 때부터 이 명종 때까지 사이를 그 시기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그때 엄청 재밌었죠. 가장 유명했던 그 문정왕후 뭐 전인화라는 배우분이 있었고 또 정난정이라는 그 인물도 나오죠. 이 정난정이 그때 당시 강수연이었죠. 돌아가신 강수연 배우가 했었던 그런 겁니다.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인종 후에 이제 그 독살설이다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명종이 즉위하는 이 문정왕후의 아들이죠. 아주 어린 때 증정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죠. 대신 이제 정치를 살피죠. 하다 보니까 뭔가 안 좋았겠죠. 나라가 그 왕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여자 입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 임꺽정 그 대도죠. 대도 엄청나게 큰 도적 집단이었죠. 임꺽정이 이때 진출한 아무래도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중종, 인종, 명종 이 연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나중에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이제 1592년에
일어나죠. 이전을 정기, 이유가 후기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 전에 즉위를 하지만 후기 왕으로 보시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 선조가 참 영악한 왕이었던 게 40몇 년 동안 이 조선시대 왕들 중에 꽤 오래 했거든요. 숙종이 거의 60년간 58년, 59년 동안 하고 영조도 꽤 오래 했습니다. 아니, 영조도 보세요. 거의 52년간 했죠. 하지만 이 세 명 빼고는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조가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뭐 저기 의주까지 피난을 가고 힘들게 왕 노릇을 하면서도 오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선조가 신하들을 편을 잘 갈랐어요. 편을 갈라가지고 이놈 등용했다가 이쪽 세력 등용했다가 저쪽 세력 등용했다 하면서 왕권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나 그만두겠다 합니다. 가지고 왕을 뭐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신하들 편을 갈라가지고 왕조를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 붕당 정치가 심하게 되는 거죠. 이 선조 때 본격적으로 살인들이 진출하거든요. 살인들이 진출하면 이 훈구파 세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세조 때 수양대군 때부터 이어왔던 기득권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그러고 이제 새로 등용한 살인 세력들을 살인파라고 그랬거든요. 제야에서 등용했던. 그러면서 이제 선조 때는 거의 훈구파들은 사라지고 이 살인 세력들 간에 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헷갈려 하시고 제일 하기 싫어 하시고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붕당 정치잖아요. 그렇죠. 뭐 서인 나오고 남인 나오고 뭐 동인 나오고 북인 나오고 또 이제 서인이 뭐 노론 나오고 또 소론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 정조시대 순조시대 넘어가면 뭐 벽파 나오고 시파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세력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당들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 혁신당 이런 식으로 이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당. 이 붕당 정치라는 게 붕당을 지어서 이게 어디 논언가 어디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제 붕당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포기하시면 이 붕당 정치를 알아야 조선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붕당을 제대로 알면 이 조선시대라는 거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붕당 정치가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붕당 정치가 얼마나 뛰어난 선진적인 제도였나. 물론 그 안에서 어떤 폐단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당시 시대, 조선시대 이 시대 뭐 1300년도부터 1700, 1800년도까지 시대를 전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조선시대 정치체제가 가장 선진적인 정치체제였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봉건사회 뭐 전제정권 시대였잖아요. 다른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도 그런 전제정치라는 거면 왕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이 조선시대는 이 붕당정치로 인해서 이 신하가 이 왕권을 많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물론 왕이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끝이지만 그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에서의 이 정치 세력들 간의 그 다툼과 견제가 어떻게 보면 왕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는 그 권력을 제한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정치 체제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 5천만인데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정치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국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전달되어 온 DNA가 있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폐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 당시 시대에서 굉장히 왕권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좋은 쪽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있었다. 선조는 붕당 정치가 나오면 선조 때부터 이루어졌다. 신하들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이 등극을 하죠. 광해군이 초창기에 굉장히 정치를 잘했죠. 이때가 명나라하고 청나라 교체했겠죠.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국력을 많이 소모하면서 이 후금이
커가면서 이 청나라가 강성해지죠. 명청 교체기였기 때문에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살림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성리학 살림 세력들이 중화주의, 중화사상에 매몰됐죠. 중국이 중심이다. 그 명나라가 중심이다. 또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때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의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 청나라는 오랑캐잖아요. 후금이잖아요. 여진족 이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광해군의 중립에 의해서 반발이 심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은 폐위가 됩니다. 인조는 서인 세력, 한마디로 이 서인 세력이 정통 성리학자들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이제 노론하고 소론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서인 세력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정통 성리학자라고 보시면은 그 사상들 또 그들이 취했던 뭐 애송 논쟁 나중에 가면은 취했던 내용이 매치가 됩니다. 서인 세력이 나오면 정통 성리학자다, 왕권 중심이 아니라 사대부 중심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세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서인 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화 사상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후금, 이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랑캐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후금이 침입해가지고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인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 나중에 등극을 하죠. 복림대군이죠. 소현세자가 있었죠. 인조의 아들로 세자로 책봉된 소현세자 형하고 이 효종, 복림대군이 그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나서고는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하지만 소현세자는 죽게 되죠. 뭐 독살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때 효종이 등극하면서 북벌 정책을 펼치겠죠. 항복을 했으니까, 인조 때 청나라한테 오랑캐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이 송시열을 주도로 북벌 정책 주면 어떻게 시행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내부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서 북벌 정책을 추진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 하려고 의도를 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북벌 정책 관련 나오면 효종이다. 그러니까 현종이 나오면 애송 논쟁이 나온다. 이게 애송 논쟁도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거는 또 가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이 나옵니다. 숙종 이 양반도 선조 못지않게 굉장히 그 붕당 세력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왕권을 유지합니다. 거의 60년간 유지하잖아요. 황국전체라 해야지. 황국이라면 국면을 전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서인 편을 들어가지고 남인 세력들을 몰락을 시켜놓기도 하고, 남인 말을 들어가지고 서인 세력을 몰락을 시키면서 이게 계속 정당들, 당들, 붕당들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는 왕조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다음에 경종이 즉위를 하면 경종이 4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이 경종을 추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소론 세력들이 경종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론 세력은 좀 밀려나 있었죠. 이 숙종 때 이 노론 세력이 이 송시열 등 이 사람들이 이 전기에서 물려나죠. 송시열도 죽고 하다가 이제 경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경종은 소론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죠. 노론은 이제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경종이 즉위를 해가지고 왕으로 되면 이제 노론은 다시는 이제 정계에 복귀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론이 경종의 배다른 동생, 나중에 이제 영조가 되죠. 영조. 배다른 동생을 추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론이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영조가 동생이었잖아요. 경종의 동생. 아주 결국에는 막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세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었기 때문에 세제라고 그랬죠. 그 동생 제자를 써서 세제로 만들죠. 근데 결국에는 4년 만에 어떻게 사망을 하고 영조가 즉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론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자기가 경종이 있는 동안은 거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독살설이 나오게 됩니다. 독살설.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독살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2인자, 소론 세력의 수장이었던 2인자가 난을 일으키죠. 하지만 영조한테 결국에는 그 진압이 되죠.
영조도 꽤 오래 했었죠. 52년 동안 영조가 하고, 그 다음에 정조, 이 영조의 손자죠, 손자.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였지만, 이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서 그 뒤주에 갇혀 있다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화인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왜 죽였느냐? 이 영조 입장에서는 이 노론을 등에 업고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거든요.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에 경종의 아들이나 누가 됐겠죠. 근데 이 노론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서 왕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노론의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죠.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소론 세력들이 이 사도세자를 밀었어요. 이 사도세자하고 소론하고 좀 가까웠어요. 그리고 영조가 좀 이게 학식도 뛰어나고 정치도 잘했지만 약간 괴팍한 면이 있었죠. 그리고 약간 완벽주의자랄까? 그래가지고 이 사도세자가, 아들인 사도세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영조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론 세력들, 그 당시에 기득권이 했던 소론 세력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 노론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세자를 없애야겠다는, 폐위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되고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죠.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1800년대 죽으면서 순조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말기 때, 이제 조선 말기는 고종 즉위 이후로 보시면 돼요. 고종 즉위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한일 병합으로 조선이 드디어 망하게 된다. 이런 순서입니다. 자, 조선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